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이소 김 부장입니다. 점점 길어지는 이 수명. 여러분은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퇴사를 결정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년 퇴직을 한 이후에 불안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70, 80대까지도 지속 가능한 일이 있을까 고민해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오늘 만나보실 대표님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23년간 근무를 하셨던 대표님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셨지만 승무원을 그만두고 난 뒤에 삶이 불안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하고 엔잡러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계신데요. 퇴사를 한 후 8년간 해오신 일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외식업, 또 스마트 스토어, 지금 현재는 유통업과 또 대학 강사, 유튜브까지도 하고 계신 아주 열정이 넘치시는 50대 여성 대표님이세요. 너무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오늘 대표님 만나러 가보실까요? 다이소 김 부장.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윤종이라고 하고요. 대한항공에서 24년 근무하다가 퇴사해서 지금은 면세점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명지 전문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항공서비스과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따가 인천공항에 또 가야 돼요. 면세 제품 저희가 코로나 때 넣어놓은 제품이 네. 유효기간이 이제 임박하면 반송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네. 신세계 면세점에 넣어놨던 물품 중에 일부를 이따 오후에 제가 차 몰고 가서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인천공항 갔다 올 겁니다. 왜 23년 동안이나 근무하셨던 승무원을 그만둘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24년 근무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회사를 너무 사랑했고 그 일도 너무 좋았어요. 아주 젊었을 때 한 30살 초반, 40살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나는 여기에 뼈를 묻으리라 너무 좋다. 근데 40대 한 초반 중반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우리 회사가 55세 정년 퇴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세로 바뀌었대요. 국가에서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제 일할 시간이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55세 그만두고 제 2의 삶,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고. 그래서 그래도 65세, 70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먼 미래를 제가 바라보고 제 2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제 다른 직업을 내가 한번 꿈꿔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결심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 거죠. 퇴사를 했습니다. 정말 공감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재밌는데 이제 이게 큰 어떤 조직에서 저는 이제 요만한 부품의 하나예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나간다 해도 우리 회사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품 하나 갈아 끼우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에너지와 능력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일을 하면서 가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근데 대표님 그러면 퇴사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해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혹은 미리 준비를 하시고 퇴사를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제가 퇴사하고 나서 준비 없이 바로 뭔가 다른 걸 시작을 하려고 해도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조금 미지수잖아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승무원 이외에는 다른 걸 별로 해본 게 없으니까 가장 모든 퇴직자들이 꿈꾸는 음식점 사업을 시작을 하자고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 이름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이름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사실 퇴사하기 전에 내고 그걸로 외식업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차로 한 거 스쿨푸드라는 음식점을 했는데 네. 쉬는 날 가서 관리하고 직원 관리하고 이러느라고 힘들긴 했는데 해봤어요. 6개월을. 근데 매출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그만둬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썼죠.
실은 좀 미리 준비했어요. 퇴사를 하시고 나서 그러면 스쿨푸드만 계속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엔 스쿨푸드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되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차 김밥집도 홍대에, 그 다음에 3차 시청에 또 케이크집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3개를 동시에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 한 사람이 3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거 결국 이 2번째랑 3번째는 첫 번째 사업보단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이다스를 보기 전에 빨리 폐업을 해서 업종 종료를 했고, 이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잘 되니까 얘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 3년, 4년쯤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프랜차이즈 말고 내가 내 음식점을 해보겠다. 또 갑자기 저 약간 좀 이 호기심 천국이라 새로운 걸 해보고 싶거든요. 그거를 권리금을 받고 어떤 분한테 넘겨드렸어요. 그다음에 저는 그거를 받은 돈으로 역삼동에다가 해물집을 또 하나 한 거예요. 인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계속 하면서 이게 4년, 5년째 되는 순간 제가 어떤 느낌이 왔냐면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서 일하고 집에 가면 11시, 12시에 자고 또 아침에 8시 이거를 매일 하고, 근데 이거를 한 1년을 넘게 했더니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온몸이 막 힘들어지는 거. 그쵸. 그래 그거를 하다가 요즘 소위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워라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평생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거예요. 이 음식점을 하는 건 좋은데 그쵸. 이걸 돈도 많이 벌리고. 몇십 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나 몇십 년 못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외직업을 싹 다 정리를 다 한 거죠. 다 없어진 거죠. 저한테 폐업을 한 거죠. 근데 저는 후회는 안 해요. 그 4년 동안, 5년 동안 했던 그 사업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예를 들면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 같은 거, 그다음에 세무 관련된 거, 승무원 근무할 때는 전혀 모르던 부분들을 전혀 너무 값진. 막 인터넷에서도 배우고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배워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재무제표 보는 법도 전혀 몰랐는데 겉으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실은 사용한 돈들 이런 걸 다 더 넣어가지고 순수익을 제가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냥 통장에 찍힌 돈만 너무 돈 많이 벌었네? 내 노동력 빵. 근데 맞아요. 부가세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뭐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직원 급여 나가고 뭐 나가고 다 나중에 딱 1년치를 계산을 했는데 내가 대한항공 다닐 때 받았던 연봉보다 어떤 때 못하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몰랐네. 제가 순수익 계산하는 방법을 몰랐네. 이제 초창기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직장 다니면 당연히 그냥 통장에 찍혀 나오는 그 월급만 생각하다가 맞아요. 그 세금도 내보고 맞아요. 이런 거를 해보니까 눈앞에 이제 매출이 다 내 돈이 아니구나. 아니더라고요. 정말 절실히 깨닫고 좌절을 해줘. 직장은 그냥 다닐 거. 맞아. 정말 너무 공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2번째 공감. 네. 아시는 분께서 항공사 다녔으니까 면세점 유통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자기가 그 물건 소싱을 해주겠다.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샤오미라는 전자제품을 유통을 하시는 분인데 네. 한번 틀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아는 내 인맥을 총 동원해가지고 처음에 아시아나 항공이 딱 뚫어지고 면세점이 이렇게 하나씩 계속 입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 맞고 이병채 회장님이 기업은 사람이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하셨는데 맞는 게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죠. 사실 면세점 유통이라는 게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승무원에 2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입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이 됐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일반 분들이 이렇게 면세점에 유통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면세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훌륭한 브랜드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템이 진짜 경쟁력이 있고 만약에 해외 중국 분들이나 해외 분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사도 너무나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다라고 하면
일단 제품 소싱을 해서 그걸 제안서를 써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보내야 돼요. 그래서 보내면 이제 각 홈페이지 뭐 신택이면 신세계, 뭐 신라면 신라, 뭐 어떻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제안서를 넣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 연락처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으면 찾아서 그분들한테 넣는 게 그럼 이제 넣어서 그쪽에서 봤는데 이거 아이템 괜찮아. 그러면 이제 면세점 벤더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는 제가 이제 지인 통해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면세점 유통이 다른 유통,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 그쵸. 아니면 뭐 쿠팡 이런 거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래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면세점 유통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그 방면에 대해서 좀 미리 많이 알아보고 시작을 하셔야지 그냥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은 대신에 또 그 벽을 뚫기만 하면은 일반 뭐 플랫폼보다는 좀 더 쉽게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플랫폼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다양한 아이템, 같은 아이템이라도 판매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격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광고를 하신다든가, 그러지 않고선 상위 링크가 안 되면 너무 밑에 아래쪽에 있으면 클릭률이 너무 낮아지니까 판매가 잘 안 되는데, 면세점은 그럴 일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외국 가시는 분들이 사시는 거고, 그 같은 아이템을 여러 판매자가 절대 팔 수 없기 때문에, 아이템 딱 한 사람이 그 아이템 하나는 그 벤더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런 면에서 훨씬 들어간다면 입점이 된다면 훨씬 수월하다. 판매하기 좀 수월하다. 면세점에서 잘 팔릴 만한 그런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면세점에서는 이런 게 잘 팔리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소싱을 하느냐가 또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소싱을 하는 브랜드나 뭐 이런 판매처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인 찬스를 썼고 그 다음엔 제가 어떤 아이템을 써봤는데 너무 괜찮으면 제가 정말 그 회사에 전화를 이렇게 뒤에 보면 왜 소비자 연락 그 고객 거기다 전화해서 저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대표님하고 연락 좀 하고 싶다. 저 자기 면세점에 들어가는 거 관심 있대요.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렇구나. 대표님들 모임, 예를 들면 뭐 유통업 그쵸. 대표님 모임 뭐 이런 모임에 제가 일부러 막 찾아가서 명함 돌리고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괜찮은 브랜드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소개해주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놨더니 그 홈페이지를 보고 진짜 연락 오신 분이 있었어요. 브랜드 대표님께서 자기 브랜드 면세점에 놓고 싶은데 홈페이지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그래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그런 분들 만나서 이제 미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구나. 면세점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말씀해 주셨어요. 잘 되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2019년도에 제가 처음 입점을 했는데 바로 2020년도에 바로 터져서 해서 막 좀 초창기 됐는데 일단은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이제 저랑 직원이랑 둘이 앉아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매출이 없어. 뭐 물건을 들어가긴 하나 무슨 뭐가 매출을 뭐 확인할 수가 있나 뭐. 그래서 이제 둘이 고민을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저 스마트 스토어도 했어요. 주변에. 인터넷. 아니 근데 스마트 스토어도 또 잘하셨다면서요. 잘 됐어요. 그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또 시작을 했냐면 어떤 분이 남대문에 가서 그 도매 액세서리 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하는데 해보니까 쏠쏠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남대문을 쫙 돌면서 그래서 이제 물건을 하나둘씩 사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 배웠어요. 사진 찍는 법, 어떻게 구도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된다, 이것도 또, 물론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면 가르쳐주는 그 동영상들이 있어서 보고 이제 배우면 되는데, 또 남이 뭐 블로그도 보고, 남이 쓴 뭐 유튜브, 뭐 남이 올리는 유튜브도 보고,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어요, 계속. 처음엔 잘 안 팔리더니 어느 순간 이게 거기 밑에 리뷰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후기가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또 잘 팔리는 거예요. 어머나, 그 액세서리를 선별하는 그 능력이 되게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직원하고 아침에 무조건 남대문 출근, 물건 사가지고 다시 와서 그다음에 새로운 물건 또 소싱하고 막 이랬는데 새로운 일이잖아. 새로운 분야고. 네네네네. 그 부분을 어떻게 도전을 하고 또 빨리 실행을 할 수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아, 제 생각인데 성향이. 성향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기심도 많지만 음. 또 뭔가를 시도하는 거에 두려움이 좀 없어요. 하겠다! 이러면 전 바로 시작하거든요. 일단 시작하고 보자. 발을 들여놓고 보자. 왜냐면 공부하는 건 아니 물론 해야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알아보고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알아보다가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너무 또 많이 알면 문제가 두려워서 안 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리스크 생각 때문에. 리스크. 남들이 맞아. 리스크를 또 올리지. 뭐 이건 이런 리스크.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두려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쿠팡도, 그래서 그 똑같은 아이템으로 쿠팡도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옥션도 일부러 이제 다른 채널을 플랫폼도, 넓히기 시작했어요. 잘 웬만큼 다 됐는데 갑자기 또 면세점이 요즘 코로나가 끝나면서 막 매출이 올라가면서 또 뭐 물건 넣어달라고 또 그 업체들 이제 면세점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한 가지에 올인하고 집중을 해야지. 맞아, 잘 선택하셨네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최근에, 아주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